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게라르디니 화랑에서는 오르베토의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몇 점 발견했고 동시에 마땅히 주목받을 만한 이 화가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되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단지 손꼽히는 몇몇 화가들에 대해서만 알 수 있으며 흔히 그들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나 이렇게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하늘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제 2등급이나 3등급의 별들도 깜빡거리기 시작하고 하나하나의 별마다 전체의 성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생각해온 것보다 세계는 더 넓어지고 예술은 더 풍부해진다. 나는 여기서 특히 한 그림에 담긴 사상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두 사람의 반신상만 담은 그림이다. 삼손은 데릴라의 무릎에서 막 잠이 들었고 데릴라는 램프 옆에 탁자 위에 놓인 가위를 짚기 위해 삼손의 몸 위로 살며시 손을 뻗고 있다. 이 그림의 기법은 아주 수수하다. 또한 카노사 궁에 있는 다네의 그림도 내겐 인상적이었다. 베빌라처 궁은 아주 소중한 작품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틴토레토의 작품은 소위 낙원이라 불리고 있지만 사실은 대주교, 예언가, 사도, 성자, 천사 등이 모두 참석한 성모 마리아의 대관식 장면으로 그 행복한 천재 화가의 모든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잡은 작품이다. 붓을 다루는 날렵한 솜씨, 정신, 다양한 표현력, 이 모든 요소에 감탄하며 감상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작품을 직접 소장하여 평생 동안 눈앞에 두고 있어야 할 것이다. 기법은 무궁무진하다. 후광을 받으며 사라져가는 맨 뒤편의 천사들의 얼굴마저도 특색을 띠고 있다. 가장 큰 인물은 1피트 높이나 되는데 마리아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는 예수와 마리아는 약 4인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 그림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은 이브로서 오래전부터 항상 그려왔듯이 여전히 약간 관능적인 모습이다. 파올로 베로네세의 초상화 몇 점은 이 화가에 대한 나의 존경심을 더욱 부풀려 주었다. 소장품 가운데 고대 작품은 뛰어나다. 특히 엎드려 죽어있는 니오베의 아들이 훌륭하다. 시민의 영광, 고대 로마에서 공을 세운 병사에게 주는 떡갈나무, 영관을 쓰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리굴라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상반신 초상화는 코를 복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아주 흥미롭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존경하는 것이 나의 천성인데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즐기면서 나의 그런 심성을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둬야 하는 것이 그지없이 행복하다. 낮을 향유하면서도 특히 저녁때가 즐거운 나라에서는 밤이 다가온다는 사실이 지극히 뜻깊은 것이다. 이런 시간이면 모든 일은 중단되고 산책하던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지는 집에서 다시 딸의 얼굴을 봤으면 한다. 낮 시간이 끝난 것이다. 하지만 북쪽에 사는 우리 킴메르족, 그리스 신화에서 끝없는 어둠 속에서 산다는 민족, 호모의 오디세이아 참조, 킴메르족들은 낮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른다. 끝없는 안개와 어둠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우리에겐 별 차이가 없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밖에서 돌아다니며 즐길 수 있을까? 이곳에서는 밤이 되면 아침과 저녁까지 포함한 낮이 분명하게 끝나버린다. 24시간이 지나간 것이며 새로운 계산이 시작되는 것이다. 종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은 로사리오 기도, 묵주를 돌리면서 올리는 기도, 로사리오 기도를 하고
하녀는 불 켜진 램프를 들고 방으로 들어와 좋은 밤이에요 라고 인사를 한다. 이 시각은 계절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지만 이곳에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달리 혼동하지 않는다. 그들이 삶에서 향유하는 모든 즐거움은 시간과 관계없이 오직 낮이라는 그 자체에서 얻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이곳 국민에게 독일식 시계바늘 같은 생활을 강요한다면 그들은 난감할 것이다. 그들의 시간관념은 그들의 자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밤이 되기 1시간 전이나 1시간 반 전에 귀족들은 마차를 타고 외출하여 브라 광장으로 향한다. 그리고는 누오바 문으로 향하는 길고 넓은 가로를 따라 내려간다. 그 성문을 통과하고 도시의 성벽을 따라 돌다가 밤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면 모두 돌아오는 것이다. 그 중에 일부는 교회로 가서 아베 마리아 델라세라 기도를 올리고 일부는 브라 광장에 마차를 세워둔다. 그러면 어엿한 신사들이 마차에 다가와 귀부인들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그런 장면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길을 거니는 사람들은 한밤중까지 남아있다. 오늘은 마침 적당히 비가 내렸기 때문에 먼지도 나지 않고 정말로 활기차고 유쾌한 광경이었다. 이 나라의 한 가지 중요한 관습에 적응하기 위해 나는 이들의 시간 계산 방식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보조수단을 고안해냈다. 다음 그림을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제일 안쪽의 원은 우리 독일에서 시간을 계산하는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의 시계가 표시하는 대로 자정부터 자정까지의 24시간을 12시간씩 2개로 나누어 표시한 것이다. 중간의 원은 이 나라에서 지금 이 계절에 어떤 식으로 종이 울리는가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곳에서도 12시를 2번 쳐야 24시간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독일에서의 시계 종이 8시를 칠 때 이곳에서는 1시를 치고 그런 식으로 12시까지 계속된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시계가 아침 8시를 알릴 때 이곳에서는 다시 1시를 알리는 식이 된다. 마지막으로 맨 바깥쪽의 원은 그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24시간을 헤아리는가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밤 7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들으면 자정이 여기서는 5시니까 7에서 5를 빼서 지금 이 새벽 2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낮에 7시를 알리는 종소리를 들으면 정오가 역시 5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 방식의 뺄셈을 하여 지금이 오후 2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곳의 방식대로 시간을 말하려면 정오를 17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17시에 2시를 더해 19시라고 말해야 한다. 이런 계산법을 처음 듣고 생각하면 대단히 복잡하고 계산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곧 이런 방식에 익숙해지고 이러한 계산법이 재미있게 생각된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저렇게 수를 세는 것을 좋아하고 아이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과제를 좋아하는 것과 같다. 원래 이 나라 사람들은 손가락을 꼽으며 머릿속으로 암산을 하면서 숫자를 다루는 것을 좋아한다. 게다가 그들은 정오나 자정에는 관심이 없고 외국인이 이곳에 와서 하는 것처럼 시계의 두 바늘을 서로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들에게 훨씬 더 수월하다. 그들은 저녁부터만 시계 종소리를 세며 낮에는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가변적인 정오의 시간에 그 숫자를 더하면 된다. 그 밖의 것은 도표에 덧붙여진 다음 주석으로 설명이 될 것이다. 9월 17일 베로나. 이곳 사람들은 아주 활기차게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으며 특히 상점들과 수공예품, 가판대가 밀집해 있는 몇몇 거리는 정말 유쾌해 보인다.
이곳의 가게나 작업실은 앞문이 없이 건물 전면이 거리 쪽으로 완전히 개방되어 있어서 가게 안쪽까지 다 들여다 보이고 그 안에서 하는 일을 모두 볼 수 있다. 재봉사가 바느질을 하고 구두장이가 가죽을 펴고 망채질을 하는데 모두들 반쯤은 거리로 나와 있다. 불을 밝히는 밤이 되면 그런 광경은 아주 생동감 있게 보인다. 장날이면 광장마다 야채와 과일이 가득 들어차고 마늘과 양파들이 아무렇게나 잔뜩 쌓인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고 노닥거리거나 노래를 한다. 그러다가 싸우기도 하고 끊임없이 환성을 지르고 웃어댄다. 온화한 기후와 값싼 음식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용이하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밖에 널려 있다. 밤이 되면 노랫소리와 소란스런 소리가 더욱 커진다. 어느 거리에서나 말버로의 민요가 들려오고 여기저기서 덜시머, 쇠목골에 현이 달린 타악기, 덜시머와 바이올린 소리도 들린다. 그들은 휘파람을 불며 온갖 새소리를 흉내내려고 애쓴다. 아주 절묘한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감정으로 충만한 그러한 생활은 가난한 삶에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드리워준다. 이 민족의 이러한 성정은 존경할 만하다. 우리들에게는 놀라우리만치 지저분하고 불편한 그들의 가옥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항상 집 밖에 나와 있으며 너무나 태평한 마음으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다. 민중계층에겐 모든 것이 합당한 상태이고 중류계층도 하루하루를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간다. 부자와 귀족만이 문을 걸어 잠그지만 그들의 집도 북쪽 나라의 집처럼 안락하지는 않다. 그들은 공공 건물에서 사교 생활을 갖는다. 안뜰과 주랑은 오물로 온통 더럽혀져 있지만 이것도 아주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처음으로 그곳에 들어선다고 생각한다. 부자들은 돈이 많아 궁전을 지을 수 있겠고 귀족들은 사람들을 지배해도 되겠지만 그들 중 누군가가 주랑과 안뜰을 조성하면 사람들은 그 건물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그들의 가장 절박한 일은 가진 것을 될 수 있으면 빨리 털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것을 감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어엿한 신사 노릇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 집의 일부가 공공 소유라도 되는 듯이 굴어서는 안 된다. 그가 문을 닫으면 그것도 받아들여진다. 사람들은 공공 건물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전혀 빼앗기려 하지 않는데 이것이 이탈리아 전역에서 외국인들이 불평을 하는 사안 가운데 하나이다. 오늘은 시내의 여러 거리를 돌아다니며 특히 중간계층의 의상과 행동 방식을 관찰했다. 그들이 가장 많이 눈에 띄고 가장 활동적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걸을 때 모두 양팔을 흔들며 다닌다.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칼을 차고 다니는 상류계층 사람들은 왼팔을 옆구리에 갖다 붙이는 습관 때문에 오른팔만 흔들고 다닌다. 사람들은 태평한 모습으로 자기 일이나 요구받은 일에 전념하지만 낯선 대상이 눈에 띄었다 싶으면 날카롭게 주시한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처음 도착한 며칠 동안 모든 사람들이 나의 부츠를 눈여겨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겨울에도 그렇게 비싼 신발은 신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은 단화와 양말을 신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꽃과 야채, 마늘과 그 밖에 많은 물건을 들고 모두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도 그들은 내 손에 들려있는 실측백나무 가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이 나뭇가지에는 푸른 송이가 몇 개 달려 있었다. 그 밖에도 나는 꽃이 피어나는 풍조목 가지도 들고 있었다. 늙은이고 젊은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내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가지들을 지우스티 공원에서 꺾었는데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그곳에는
거대한 실측백 나무가 모두 하늘을 찌를 듯이 서 있었다. 우리들 북부지방의 정원술에서 주먹의 끝을 뾰족한 형태로 다듬는 기술은 아마 이 절묘한 자연의 산물을 모방한 것인지도 모른다. 오래된 아래쪽 가지에서부터 갓 뻗어나오는 위쪽 가지까지 모든 가지가 하늘을 향해 치솟아 있는 한 나무는 수령이 300년 정도 되어 보이는데 좋기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이 공원이 조성된 시기로 미루어 볼 때 이 실측백 나무들도 이미 그 정도의 나이를 먹었을 것이다.